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1000만원대에서 2000만원대 살 수 있는 연비 좋은 차 11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3편을 한 편으로 묶어서 제작하였고, 시작하기에 앞서 2.2만 명이 코앞인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량은 3세대 K5 하이브리드입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DL3 K5가 역대급으로 디자인이 잘 뽑혔다는데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K5 하이브리드에는 전용 프론트 디자인이 적용되었는데 일반 가솔린보다 밋밋하게 생긴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옆 동네 메기타보다는 확실히 호불호가 적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소나타는 버튼식 기어 시프터가 사용되었지만 K5는 다이얼식 기어 시프터가 사용된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버튼식 기어 시프터가 들어간 차를 5년째 운행하고 있는데 5년 정도 써보니 버튼식은 무조건 안 돼 이런 건 꼭 아니지만 분명한 거는 차를 선택함에 있어 장점이 되는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버튼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앞으로 가려면은 뒤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하고 뒤로 가려면은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식 기어본과 같은 레이아웃인데 버튼으로 바뀐 후에는 사람이란 게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갈 때는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뒤로 가고 싶을 때는 뒤에 있는 버튼을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입 초기에 펠리세이드 오너가 실수로 전진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미션에 락이 걸려서 차가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헷갈림이 초반에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완벽하게 적응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K5 하이브리드의 대략적인 시세는 2천만원 초중반입니다. 예시로 21년식 8만 정도 주행한 중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등급은 약 1200만원 감가된 2,300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를 감안한다면 준수한 감가고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비슷한 등급의 비슷한 주행거리면은 이 정도 가격대입니다. K5 하이브리드 엔진은 전세대부터 사용하던 누엔진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이고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스티어링 모터는 CMDPS와 3세대 플랫폼인 N3 플랫폼이 사용되었습니다. 공인연비는 19.1에서 20.1이다 보니 발컨을 조금만 한다면 20은 가볍게 넘기는 연비를 가졌고 요즘 현대기아 3세대 하이브리드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3세대 하이브리드에는 미션에 ASC라고 모터가 변속기와 엔진의 회전차를 보정해주는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요타나 혼다같이 일찍이 하이브리드 개발에 뛰어든 브랜드는 발전용 모터와 주행용 모터 그리고 변속기를 대체하는 기어박스가 유기적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라서 이질감이 적지만 후발주자인 현대는 모터 하나를 가지고 발전과 주행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니 이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3세대부터 ASC가 적용되어서 주행도 한층 부드러워지고 변속기의 내구성과 변속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전 대비 개선되었다는 것이지 주행에 이질감이 없다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또한 3세대 샤시가 적용되어 IIHS의 충돌 테스트를 대응하는 차체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IIHS에서 진행한 강화된 충돌 테스트에서 2열 안전도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DRL이 시간이 지나면 광량이 점점 약해진다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공간 넓고 연비 좋고 디자인까지 예쁜 K5 하이브리드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10세대 어코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어코드 하이브리드는 과거 어코드의 최상위 등급인 3.5 모델을 대체하는 등급으로 어코드의 최상위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 시트와 열선 이런 기본 옵션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고 혼다 센싱이라고 주행 모드 옵션은 물론 HUD와 메모리 시트 등 국산차 프로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히 호화로운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면 일본차고 일본차 중에서도 떠오르는 게 도요타일 텐데 혼다 역시 하이브리드 개발에 일찌감치 뛰어들었기 때문에 도요타와 결은 좀 다르지만 혼다만의 방식으로 완성도 높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100마력대 초반의 모터가 엔진의 출력을 보조하는 컨셉이라면은 혼다는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로 184마력의 모터가 저속에서 주행을 담당하는 직렬형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변속기는 재원상으로 CVT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벨트 타입의 무단 변속기는 아니고 모터, 엔진,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기어박스를 통해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로 사실상 기어비를 통해서 변속을 하는 전통적인 변속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저속에서 모터가, 중고속에서는 엔진이 동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고 시세는 일반적으로 캠리보다는 신차 가격이 좀 더 비싸고 옵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캠리보다 조금 더 저렴한 편입니다. 18에서 19년식 8만 정도의 매물이라면 2천만원 중반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코드는 직선이 많이 사용된 건담을 담은 전면부 디자인과 패스트백을 떠올리는 스포티한 옆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신차라고 다 더 나은 디자인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코드도 오히려
새로 나온 11세대보다 10세대가 좀 더 나은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코드는 조립 품질 이슈가 좀 있습니다. 캠리는 일본 생산분이 국내에 수입되었고 어코드는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생산분이 한국에 수입되었습니다. 미국은 자동차 조립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기 때문에 단차라던가 가죽이 우는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주차 중 중립 기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 평행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차답게 대체적으로 부품값이 비싼 편입니다. 기술의 혼다가 만든 하이브리드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는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더 뉴 그랜저보다 시세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어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K7이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소나타와 동일하게 더 뉴 그랜저에는 버튼식이 들어가는데 K7에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뚝 기어가 들어갑니다. 정돈된 실루엣 디자인, 넓은 실내,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풍부한 옵션과 뛰어난 연비까지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 두루두루 무난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감가도 많이 된 편입니다. 19년식에서 20년식 정도면은 2천만원대 후반, 그리고 렌트 이력이 있다면은 2천만원 중반까지도 중고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장기 렌트 이력이 있는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장기 렌트 매물은 그냥 일반 매물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굳이 걸러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요즘 장기 렌트 이력이 있더라도 예전만큼 시세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성비를 따진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반 렌트와 장기 렌트는 서류만 봐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은 장기 렌터카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등급과 옵션입니다. 일반 렌터카는 필수 옵션만 넣는 경향이 있는 반면 장기 렌터카는 자기가 탈 자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면 장기 렌터카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 렌터카는 이렇게 옵션이 좀 들어간다고 해도 개인이 느끼기에 월 납입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행거리입니다. 장기 렌터카는 계약할 때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서 납입 금액이 다릅니다. 적게 탈수록 월 납입료가 적어지죠. 하지만 일반 렌터카는 사업자들이 많이 운행하면 운행할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많이 굴리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장기 렌터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방법은 확률이 높은 것이고 이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서 모든 게 장기 렌터카가 아니고 또 장기 렌터카도 주인에 따라서 괴판으로 관리될 수 있어서 중고차는 언제나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K7 프리미어는 더 뉴 그랜저와 동일한 2세대의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소나타보다 여유로운 2400cc 세타 기반 하이브리드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LF 소나타부터 사용하던 N2 플랫폼이 사용됩니다. 소나타는 누 기반 직분사 엔진이지만 K7은 세타 기반 자연흡기다 보니 소음과 진동 그리고 부드러움이 직분사보다 유리하고 이중접합 사압유리와 흡음재도 많이 사용되어 중형차와 급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K7은 비록 최신 버전의 하이브리드는 아닐지라도 엔진 출력도 여유가 있고 오랫동안 양산해서 주행 이질감은 남아있을지언정 품질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일반 모델의 디자인 차이는 없으며 12인치대 스크린과 고급스럽게 보이는 우드 그레인, 전장이 4970mm로 실 공간은 G80보다 넓은 실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 넓은 가성비 하이브리드 K7이 세 번째 차량입니다. 네 번째는 렉서스 1세대 NX300H입니다. 국내 하이브리드인 스포티지와 소렌토 이런 차들은 중고 가격이 2-3년이 지나도 감가가 10%대 이렇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차 사는 게 나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이브리드 SUV 중에 가성비가 그나마 좋은 렉서스 NX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NX300H는 도요타의 라브4 플랫폼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렉서스의 중형급 SUV입니다. 전장이 4.63m로 중형이라고 하기엔 좀 작고 그렇다고 준중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큰 딱 QM6만한 크기의 차량입니다. NX는 2014년에 처음 출시했고 2017년 11월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었습니다. NX 하이브리드는 캠리, 라브4, 아발론, ES 등 많은 차에 들어간 도요타의 자랑 즉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가 사용되었습니다. 2500cc 엑기스 사이클 엔진과 이 CVT라는 이름의 기어박스로 변속하는 구성입니다. 두 개의 모터가 적용되어 있고 각각 모터는 주행과 발전을 담당하고 있고 엔진과 모터가 유성기어 박스로 묶여 있어 이질감 없고 마일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SUV는 라브4도 있고 CRV도 있으나 굳이 프리미엄 브랜드인 NX300H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중고차로는 NX가 조금 더 가성비 있기 때문입니다. 라브4와 비교해서 신차 가격은 많이 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중고 시세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NX는 렉서스답게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이지만 날카로운 외관과 실내도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했고 라브4와 차별되는 우수한 MVH 그러니까 렉서스가 추구하는 조용한 실내와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어 운행해 본다면 이 차가 고급 브랜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아하는 연비는 아니지만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이 많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연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취향을 많이 타는 외관과 너무 중후한 렉서스 특유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캠리 하이브리드에 사용되었던 동일한 구성이므로 더 무겁고 큰 NX에서는 출력이 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가성비 SUV NX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LPG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PG 엔진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뛰어난 내구성입니다. LPG에 들어가는 엔진은 대부분 택시로 활용되면서 내구성 검증을 마친 엔진입니다. 택시 기사님 피셜로는 2.0이든 3.0이든 대부분 30만에서 40만은 기본으로 찍는다고 합니다. LPG차가 내구성이 좋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LPG는 고급 휘발유보다 높은 옥탄가를 가지고 있어 엔진에 무리를 주는 노킹과 같은 부저가 적고 압축비도 그렇게 높지 않아 실린더 안에서 연소가 고르게 일어납니다. 또 LPG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름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매우 청정한 연료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엔진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카본 누적이 적어 키로수에 따른 엔진 성능 열화도 적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포트 분사가 사용될 만큼 엔진의 구조도 비교적 단순하여 고장날 부분이 많지 않고 고장나더라도 정비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많아 쉽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솔린이나 디젤은 특히 하이브리드는 매우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데 하이브리드에는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제너레이터와 스타트 모터 같은 모터리와 전용 브레이크 등 새로운 종류의 부품이 너무 많이 추가되고 또 비용도 비쌉니다. 하지만 LPG는 전용 부품이 거의 없으며 많은 택시를 수리한 내공 있는 정비소가 많아 저렴하고 편하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LPG의 장점은 정숙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진의 압축비가 높지 않고 단순한 방식이 사용되어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이 상당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인해서 좀 퇴색되었지만 가솔린보다 조용하고 진동이 적은 것은 LPG 엔진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세 번째는 저렴한 유지비입니다. LPG의 연료 가격은 가솔린의 50에서 60% 수준으로 LPG는 단위 질량당 연량이 적어 출력과 연비가 떨어지지만 유류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지비는 대략적으로 가솔린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하지만 연비가 좋지 않아 자주자주 충전소에 가야 하는데 내가 이동하는 동선에 꼭 충전소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LPG 오너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충전소 때문에 한두 번씩은 고생한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가성비 좋은 LPG 차량 세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더 뉴 SM6입니다. 요즘 르노차로 소개하면 욕먹는데 가성비로만 따지면은 SM6 LP 같은 차도 없어 첫 번째 LPG 차량으로 더 뉴 SM6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르노 마케팅 직원의 남자를 조롱하는 손동작으로 르노차에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중고차를 불매하면 결국에는 이 일과 상관없는 중고차 딜러와 차주가 손해보는 구조라서 물론 중고차 불매가 계속 지속되면은 나중에는 르노에도 타격이겠지만 저는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뉴 SM6는 SM6의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2020년에 출시한 차입니다. 더 뉴 SM6는 2-3년만 지나면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감가를 때려맞았습니다. SM6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기존 SM6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대부분 개선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고 가격이 낮은 것은 아마도 그동안 쌓여있던 SM6의 이미지가 중고 가격을 많이 끌어내린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르노는 훨씬 잘 팔리는 주력 차종인 QM6보다 SM6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성능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서 같은 연식이라면은 오히려 QM6보다 SM6가 사양상으로 몇몇 부분 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SM6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개선된 첫 번째 부분은 S링크가 빠지고 XM3에 적용된 이지링크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S링크의 악명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비, 공조, 오디오 등 다양한 것을 센터 스크린을 통해서 조작해야 되는데 터치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UI가 직관적인 것도 아니라서 에어컨 온도 조절을 하는 기본적인 것조차 두세 번의 터치를 해야 돼서 온도 조절을 하다가 황천길각이 딱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지링크가 적용되면서 드디어 공조장치 조작 다이얼이 물리적 버튼으로 빠지고 UI도 보다 직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계기판도 풀 디지털 LCD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SM6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승차감이 개선되었습니다. AM링크라고 르노코리아에서 독자 개발한 후륜 서스펜션인데 이 링크가 과속 방지턱이나 노면이 불규칙한 곳에서 최악의 승차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더 뉴 SM6로 넘어오면서 이 장치가 빠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토션빔이 사용되고 있지만은 승차감 때문에 이 차를 걸러야 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트코의 CVT 미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개선이 아니고 전 사양 LP와 동일한 사양이지만 SM6 하면은 DCT의 말타기 승차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추가로 설명드립니다. SM6 LP에는 자동 변속기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자트코의 무단 변속기가 들어갔고 예전부터 계속 사용한 미션답게 내구성과 성능 모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SM6는 르노의 자랑 도넛형 가스본배가 들어가
트렁크 공간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SM6의 최대 장점은 아마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시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실내외 디자인은 요즘 차와 비교해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QM6는 그랑 꼴레오스가 나왔지만 SM6는 후속 계획도 아직 없어 중고차를 사도 중고차 같지 않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르노의 LPG 엔진은 최대 토크가 3700rpm에 터질 정도로 가솔린 대비 최고 출력은 부족하지만 실용 구간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어 물론 고 rpm에서는 출력이 부족하겠지만 실용 영역에서는 가솔린 자연흡기 대비 크게 답답하지 않는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이 많더라도 SM6는 내가 살 때 저렴해서 좋지만 나중에 되팔 때 내가 산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되팔아야 하기 때문에 차를 자주 바꾸신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성비 끝판왕 LPG 더 뉴 SM6 LPE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DM8 소나타 LPI입니다. SM6가 아무래도 르노 차라서 나중에 되팔 때 감가도 심하고 현대 대비 부족한 르노의 정비 인프라와 비싼 수리비가 마음에 걸린다면 중고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은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검토할 수 있는 DM8 소나타 LPI가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K5도 있는데 K5가 찾는 사람이 더 많아서 그런지 중고 가격은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DM8 소나타 LPI에는 스마트 스트림 2.0 LPG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이름이 바뀌어서 새로운 엔진이라고 생각되실 수 있으나 전세대 LF 소나타에 들어가던 뉴 엔진의 개선된 버전입니다. 소나타에 들어간 다른 엔진은 완전히 새로 설계된 엔진인 반면 이 엔진은 뉴 엔진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전세대의 문제점과 효율을 개선한 버전입니다. 물론 새로운 엔진이 더 좋지만 새로운 엔진 초반에 발생하는 문제를 감안한다면 10년 넘게 택시로 활용되어 내구성이 검증되었고 정비 내공이 있는 정비사님도 많아 유지가 합리적인 이 엔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DM8 소나타로 넘으면서 LF 소나타 뉴라이드 대비하여 8마력 낮아진 146마력과 0.3토크 감소한 최대 토크 19.5의 동력성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현대에서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실용 구간 위주로 다시 세팅을 했고 효율도 많이 개선되어 기존 모델 대비 8.4% 향상된 10.3의 공인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2010년대부터 사용하던 6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DM8로 넘으면서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되어 전장이 4.9m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랜저 IG보다 고작 3cm 작은 차체를 가지고 있고 차체가 늘어난 것보다 더 많이 휠베이스가 늘어났고 전고와 무게중심이 내려가 짧은 오버핸과 낮은 차체로 후륜구동을 떠올리는 날렵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부 실루엣 때문인지 전면부 디자인이 좀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때부터 도넛형 가스본배가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트렁크가 좁아지는 LPG의 치명적인 단점이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가스본배가 스페어 타이어의 위치로 들어가면서 용량이 기존 72리터에서 64리터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이 부분은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향 모터는 칼럼에 달려있는 CMDPS가 사용되었고 현대 최신 플랫폼답게 IIHS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TSP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점은 디자인과 버튼식 기어 시프터입니다. 매기를 닮은 전면부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지만 저는 이제 계속 보다 보니 눈이 에이징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솔린 모델에는 2021년식부터 센슈어스 그릴로 변경되는데 하이브리드와 LPI는 계속해서 초기 매기 그릴이 계속 사용된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버튼식 기어 시프터는 적응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면 K5로 가시면 됩니다. DL3 K5는 소나타와 껍데기만 다를 뿐 거의 대부분의 부품이 동일합니다. 디자인 빼고 모든 게 준수한 DM8 소나타 LPI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여러분 중고차도 좋은 게 많지만 신차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중고차도 좋은 차 고르기 어렵지만 요즘 신차를 사는 건 할인이나 카드 캐시백 등 숨어있는 혜택이 많아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차 살 때 일일이 전화해서 혜택이나 견적 비교하지 말고 카랩에 다운받고 클릭만 몇 번 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해보고 가장 저렴하게 신차를 살 수 있는 카랩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하게 신차 구매하세요. 견적을 받아 비교해본 후 마음에 드는 견적을 선택해 상담받을 때 딜러에게 050 안심번호가 전달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영업전화 걱정이 없고 차량 구매 시 필요한 금융 서비스,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와 타던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까지 모든 게 앱 하나로 할 수 있어 복잡한 신차 구매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다. 수입차는 기간별 할인 추이를 그래프 형태로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어 최적의 구매 시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카카오페이와 제이를 통해 신차 구매 시 카드사 캐시백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추가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카랩.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으르게 사세요. 세 번째는 K7 프리미엄 LPI입니다. 원래 그랜저가 K7보다 감가가 적은 편이기도 하고 더 뉴 그랜저 LPI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SM6나 소나타와 동일한 도넛형 가스본배가 들어가 트렁크 손해가 없습니다. 하지만 K7 프리미어 LPI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린더형 가스본배가 들어갔습니다. 트렁크에 가스통이 있다 보니 어쩌면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트렁크 공간이 좁아집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더 뉴 그랜저는 감가가
적은 반면 K7 프리미어는 상대적으로 감가가 좀 많이 된 편입니다. 하지만 그랜저와 K7부터는 3000cc 람다 엔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인 연비는 엔진이 커진 만큼 7kg대 중반입니다. 가뜩이나 연비도 떨어지는데 좀 더 작은 도넛형 가스본배가 들어가서 일회 충전으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줄어들어 충전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모델에서는 도넛형 가스본배가 장점이 되겠지만 3.0 모델에서는 트렁크의 사용 빈도와 주행거리를 생각해서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넛형 가스본배가 적용된 더 뉴 그랜저보가 낫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상대적으로 감가가 많이 된 K7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7 프리미어에는 3.0 람다 LPI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엔진 역시 HG 그랜저부터 쭉 사용하던 엔진으로 람다2 6기통 엔진의 완전 끝물 버전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거친 버전으로 이 엔진은 2010년대 초반 LPG 엔진에서 실린더 헤드볼트 풀림 문제로 문제가 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무상 수리도 진행되었고 프리미어는 개선된 버전이 들어가 엔진에서 발생하는 이렇다 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K7 프리미어 LPI는 LPG 엔진의 최대 단점으로 지적받는 출력 문제가 3000cc 엔진이 들어가 연비는 좀 떨어지지만 235마력 28.6토크와 6기통 엔진이 더해져 부드러운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나타가 좋아졌다고 해도 급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데 K7은 체급에 맞는 부드러운 하체 세팅과 6기통 엔진의 부드러운 회전 질감 그리고 부품과 소재도 소나타보다 훨씬 품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기어 스틱이 들어가 있어 버튼이 적용된 더 뉴 그랜저보다 장점이 될 수 있고 이 외에도 K7 프리미어의 전면부 디자인이 호불호가 좀 더 적습니다. 2세대 K7은 LF 소나타 베이스로 만들어져 IIHS의 충돌 테스트를 대행하는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CMDPS가 사용된 점은 아쉽지만 전장이 5m에 육박하는 큰 차체와 중고차 2천만원 초중반이면 살 수 있는 가격대 그리고 6기통의 부드러운 출력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유지비 또 내구성과 손쉬운 정비성까지 갖춘 K7이 세 번째 차량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입니다. 아이오닉은 생긴 것을 보면 알겠지만 현대에서 프리우스를 잡기에 만든 차답게 모든 능력치를 연비를 높이는데 몰빵한 자동차입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전용 엔진, 미션, 샤시를 사용하여 한국차 최초로 연료율 40%대를 달성했습니다. 이건 한국을 벗어나도 세계적으로도 프리우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공인 연비는 15인치 휠 기준으로 프리우스보다 높은 22.2km/L입니다. 그래서 발컷만 조금 한다면은 한 번 주유로 1000km 이상도 달릴 수 있어 요즘같이 유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기에는 전기차 급속 충전과 얼마 차이 안 나는 수준입니다. 아이오닉은 아반떼 AD와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어졌으나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개조되다 보니 하이브리드 최적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는 2열 좌석 밑으로 들어갔으며 부품도 아반떼와 다르게 본닛, 휠 너클이나 로어암 등 많은 부분이 알루미늄이 사용되어 무게를 낮추고 성능과 연비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아이오닉은 연비에 몰빵하다 보니 몇 가지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소음과 진동 처리입니다.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1.6 GDI 엔진은 아반떼에 들어가는 감마 엔진이 아니고 모닝에 들어가는 카파 엔진의 한 베리에이션입니다. 카파 엔진은 효율에 집중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타 엔진보다 심한 편인데 아이오닉은 더군다나 MVH 그러니까 소음과 진동 처리에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구매 측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 차 가격 상승에 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링 시나 냉간 시 모터로 구동하다가 엔진으로 바뀔 때 디젤 뺨치는 소음과 진동이 있어 조용한 하이브리드 차를 기대하셨다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휠 베이스가 2700mm이고 해치백 스타일이다 보니 절대적인 공간 자체는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하지만 효율을 극대화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루프라인 뒤쪽이 상당히 많이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가 뒷자리에 탄다면 헤드룸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17년 2월식 모델부터 의자 아래에 있는 배터리 위치를 조정하고 루프 쪽 헤드라인을 수정하여 뒷자리 공간이 좀 더 여유있게 확보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실내 마감은 아반떼와 유사한 실내 품질을 가지고 있고 안전성 역시 AD와 동일한 충돌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오닉은 DCT가 적용되었으나 연비와 내구성 위주로 설정되었고 모터가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들어가 변속기를 보조하고 있어 미션 트러블이 현대 건식 7단 DCT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유사 전기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아반떼 AD 디젤입니다. 아반떼 AD 디젤은 최대 공인 연비가 18.4km/L이고 디젤이 가솔린보다 10%가량 유리비가 저렴한 것을 감안하면 체감으로는 거의 하이브리드급 유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의 주행 환경이 주로 고속주행이거나 막히지 않는 국도같이 항속주행이 많다 이러면 오히려 고속에서 연비가 떨어지는 하이브리드보다 디젤이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속주행이 많다면은 아반떼 AD 디젤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인
듀얼 클러치가 들어간 것도 어느 정도 만회가 됩니다.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현대 건식 7단 듀얼 클러치는 기어 변속이 많은 시내를 주로 주행한다면 변속 충격으로 인한 승차감 저하와 미션의 내구성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기어 변속이 많지 않은 항속 주행 상황에서는 DCT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지도 않고 디젤 엔진 역시 고속 항속 주행에서 컨디션을 유지하기 쉬워 장고장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또 디젤 엔진이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오히려 고속 주행에서는 가솔린 대비 디젤이 RPM을 낮게 쓰기 때문에 특히 이런 소형급 엔진에서는 고속 주행 시 디젤 엔진이 가솔린 대비 더 정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주로 고속도로나 국도같이 항속 주행을 어느 정도 한다 이러면은 AD 디젤이 정말 괜찮은 선택입니다. 아반떼 AD는 미션에서 문제가 있었던 반면 1600cc 소형 디젤 엔진인 뉴트 엔진은 좀비 엔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큰 장고장이 없는 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아이오닉과 같은 플랫폼인 J6 플랫폼을 사용하였고 2015년에 출시한 차답게 IIHS의 스무로벨을 대응하는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슈퍼 노말이라는 슬로건으로 출시한 차답게 기본기 향상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안전뿐만 아니라 차의 기본기를 높이기 위해서 조향기어와 브레이크 부품의 크기를 키우고 차대 보강도 많이 해서 전작인 아반떼 MD나 경쟁자인 더 뉴 K3 대비 확실히 기본기가 좋아졌습니다. AD 디젤을 구매한다면 DCT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휠이라고 미션 가장 앞에 있는 부품으로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받아 미션으로 전달하는 부품인데 이 부분이 망가지면 미션에서 쇠가 갈리는 소리 혹은 경운기 엔진 소리 같은 소음이 발생합니다. 플라이휠을 교환하겠습니다. 디젤 엔진이니까 원래 이랬겠거니 하고 넘어가지 말고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하고 또 이런 증상으로 수리를 한다면 100만원 전후에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 플라이휠이라는 부품은 10만 전후로 망가지는 사례가 많아 미션이 수리된 매물을 구한다면 수리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를 추천해? 이럴 수 있지만 당시에 현대기아의 모든 U2 엔진은 DCT와 묶여있기 때문에 소형 디젤 엔진이 들어간 차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속주행 시 미친 연비 AD 디젤이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는 소나타 뉴라이즈 LPI입니다. 넓은 공간, 준수한 디자인, 조용한 실내, 우수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LPG는 연료비까지 저렴하여 아이오닉이나 AD 디젤처럼 드라마틱한 유지비 차이가 줄어드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가솔린으로 환산한다면 15km/L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LPG는 특락이 크게 없는 안정된 시세를 갖고 있는 점도 나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차와 차별되는 뉴라이즈 LPI의 장점은 뭐니뭐니 해도 정숙성입니다. AD는 디젤이니까 다들 잘 아실 테고 아이오닉은 하이브리드라서 정숙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상 디젤 뺨치는 소음과 진동이 있습니다. LF 소나타가 지금이야 중고차 시장에서 상당히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출시 당시만 해도 성능도 디자인도 너무 무난하다고 비판을 받았고 올류말리브와 SM6의 양 싸닥으로 맞으면서 역대 소나타 중 가장 체면을 구긴 모델입니다. 이것을 만회하고자 당시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상당히 변화폭이 큰데 새로운 프론트 디자인과 당시로는 이례적으로 트렁크의 형상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버튼류 역시 좀 더 고급스럽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함정은 이렇게 새롭게 디자인되었지만 뉴라이즈 역시 호불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소나타 뉴라이즈는 택시 10대 중 아마 5대가 이 차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DM8과 아이오닉 택시도 있지만 여전히 도로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차입니다. 택시로 활용되는 것에서 짐작하셨겠지만 30만에서 40만 킬로는 문제없이 달릴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택시 기사님이 자주 가는 정비소에 간다면 저렴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어 내구성도 좋은데 유지비까지 저렴합니다. 소나타 뉴라이즈는 뒷좌석에서 다리를 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실내 그리고 옵션 또한 두루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트렁크에 있는 실린더형 가스범배는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트렁크 공간이 줄어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범배의 용량이 72L로 커 공인연비로 환산한다면 한 번 충전으로 500km 내외는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라이즈 LPI의 최대 단점은 용도 이력이 있는 차가 대부분인데 2019년부터 LPG 차량이 일반인에게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당시 소나타는 택시, 렌터카, 장애인 및 유공자 등 일부에게만 판매되는 차량이다 보니 장애인과 유공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업용이나 렌트카로 사용되었습니다. 용도 이력이 있는 매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함부로 탔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용도 이력 있는 차는 절대 못 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차는 제외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워낙 내구성이 좋은 차기도 하고 정비 비용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크기와 성능 그리고 유지비를 감안한다면 이 부분은 감수할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택시로 워낙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덜 택시 같아 보이려면 은색과 흰색은 꼭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간 넓은 소나타 뉴라이즈 LPI
TI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마지막 차량은 BMW F30 320D입니다. 연비 좋은 차를 소개하려고 했더니 외제차를 소개하네. 연비로 아낀 돈 수리비로 다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BMW의 오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익히 잘 알고 있듯이 320D는 연비 좋고 밟으면 디젤 같지 않은 리스폰스와 출력도 나쁘지 않은데 오너들의 평가를 보면은 20km/L를 넘기는 건 역시 어렵지 않으며 BMW의 디젤 엔진은 내구성도 좋고 애프터마켓 제품과 수리 인프라도 외제차 치고 좋아 연비 좋은 수입차를 생각한다면은 가장 먼저 고려해볼 만한 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연비와 효율이 좋은 차를 추천하고 있으므로 320D의 ED 모델도 있습니다. ED는 320D의 깡통 모델로 일반 320D에서 출력을 뒤투나여 효율을 높이고 옵션을 뺀 대신 저렴하게 판매되는 모델입니다. 일반 모델 대비 ED 모델은 20마력가량 최대 출력은 감소했지만 연비는 15.3km/L로 일반 모델 대비 소폭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록 출력은 뒤툰되었지만 일반 모델과 비교했을 때 크게 뒤처지지 않는 7.8의 제로백 성능을 가지고 있고 실 오너들의 평가에서는 고속 영역이 아니고서야 고속도로 규정속도 안에서는 출력 차이가 크게 체감될 수준은 아니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그리고 BMW 320 ED를 구매한 오너들의 성향을 생각해본다면은 일반 모델 대비 출력도 부족하고 휠도 17인치 작은 게 들어가고 또 옵션도 부족한 ED 모델을 사는 오너들 대부분 연비를 위해서 이 차를 구매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오너들의 성향 외에도 이 엔진은 출력이 뒤튠되어 있다 보니 엔진에 가해지는 부하가 적고 주행 모드는 에코 프로 모드가 디폴트 값이라서 사실 강제적으로 연비 운전을 강요받아 차에 무리가 가해지는 주행의 빈도가 적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좀 치명적인 옵션에 부재가 있는데 우선 HUD가 없고 2열 에어벤트와 디지털 공조가 빠집니다. 이외에도 크루즈 컨트롤과 이지 액세스 등 생각보다 많은 옵션이 빠집니다. 옵션 빠진 게 좀 치명적이긴 해서 ED 트림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내구성, 정비비, 연비, 성능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지만 수입차라는 리스크가 있는 F30 320D가 마지막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